그날도 평소처럼 시장 가게 문을 닫고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거리엔 바람이 차게 불었고 저녁 장사를 마친 가게마다 셔터 내리는 소리가 하나둘 울려 퍼지고 있었죠. 빗방울 몇 개가 코끝에 차갑게 닿았어요. 머리 위로는 검은 구름이 잔뜩 몰려들고 있었는데 마음도 그만큼 무거웠습니다. 저는 무심코 골목 어귀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익숙한 목소리가 귀에 꽂혔어요. 대리석처럼 차갑게 울리는 그 말투가 밤 공기를 타고 선명하게 들려왔죠. 어휴, 진짜 웃겨. 그 아줌마요? 그냥 쥐어짜면 돈 나오는 ATM이라니까? 숨이 멎을 뻔했어요. 분명 그 아이 목소리였어요. 제 아들이 요즘 좋아한다며 자주 이야기를 꺼냈던 가게 1층에 새로 들어온 꽃집 사장. 정지은이었죠. 꽃처럼 예쁘다고 웃음소리가 종소리처럼 맑다고 했던 그 아이였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지도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몸은 얼어붙었는데 귀만 바짝 열렸죠. 담벼락 그림자에 숨어서요. 이어지는 말은 더 가관이었어요. 아들 하나에 남편도 없고 건물 몇 채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예쁘게만 굴면 뭐든 해줄 기세야. 결혼? 결혼은 그냥 수단일 뿐이잖아. 안 그래? 그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바닥이 울리는 것도 같고 어딘가에서 제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쌀쌀한 가을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드는데 그 차가움보다 더 차가운 게 제 가슴 속에 퍼지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무릎이 툭 꺾일 뻔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저는 그냥 골목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어떻게 이런 말을.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할 정도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내가 사람을 잘못 본 걸까? 또 그런 애한테 우리 아들을 맡기려고 한 걸까? 손이 덜덜 떨려서 가방 속 열쇠 하나 꺼내기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어요. 그 애가 그 입으로 또 무슨 말을 할지 듣고 싶지 않으면서도 꼭 들어야만 했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할 수는 없었어요. 아휴, 그리고 그 아들 완전 엄마 껌딱지잖아. 내가 좀만 구슬리면 바로 넘어오더라니까. 내 손바닥에서 놀고 있어. 아주 귀여워 죽겠어. 그때였어요. 가슴이 철렁하고 내려앉으면서 아, 이건 아니다. 내가 또 참으면 안 된다. 시장 골목에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는데 제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지난번 그 며느리 될 뻔한 애한테도 저는 참았어요. 뒷담화 들어도 모른 척했고 말도 안 되는 요구 들어도 한 번뿐인 결혼인데 하면서 져줬어요. 그때 제 등에 꽂힌 시선들, 손가락질하는 소리들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그런데 지금 또 우리 아들을 돈줄로 보고 또 나를 ATM이라 불러? 이 나이에 내가 또 당해야 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아니, 눈물이 아니라 피눈물이었어요.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으로만 꾹꾹 눌러 삼키던 이 속을 누가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짓밟아도 되는 건가요? 셋째 손가락 관절이 아직도 아픈데 그 아픔보다 더한 게 가슴을 찔렀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단단하게 굳기 시작했어요. 정지은이요? 그 아이를 꼭 끝까지 제가 지켜보려고요. 이 글을 듣는 어머님들, 아버님들,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나이 들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식들 일에 끼어들지 마시고요. 재산 다 정리하시고요. 건강보험만 남기세요. 그 말이 얼마나 가슴을 후벼 파는 말인지 저는 너무도 잘 알아요. 그 말 한마디에 평생 살아온 세월이 부정당하는 기분, 당신도 아시죠? 그날 저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이가 우리 집에 들어오게 두지 않겠다고, 이번엔 절대 속지 않겠다고, 내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요. 돌아오는 길, 한 손엔 장바구니, 다른 한 손엔 떨리는 마음을 움켜쥐고 있었어요. 버스에서 내릴 때도 다리가 덜덜 떨렸죠. 어쩐지 하늘도 검게 물들고 길가의 가로등마저 힘없이 깜빡이는 것 같았어요. 이런 날에는 평소라면 아들이 마중 나올 텐데 오늘은 그 애와 약속이 있다고 했었죠. 집에 도착해서 신발을 벗는데 발끝이 툭 하고 힘없이 꺾였어요. 현관 타일 위에 무릎이 닿을 뻔했죠. 방 안은 조용했고 식탁 위엔 아들이 아침에 남겨둔 커피잔이 그대로 있었어요. 찬 커피를 손으로 어루만지니 내 손보다 더 차가웠어요. 그걸 보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커피잔에 붉은 립스틱 자국이 뚜렷했거든요. 지은이 것이겠죠. 여기까지 데려와 밥까지 먹이고 우리 아들 얼마나 순진하면 그런 말하는 사람을 믿었을까? 전 그 아이가 하는 말 하나하나에 가슴이 멍들었어요. ATM이라니, 돈줄이라니.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지? 그 말이 귓가에 맴돌고 손가락 끝이 찬물에 젖은 것처럼 얼얼했어요. 창밖에서 부는 바람 소리가 마치 그 아이의 웃음소리처럼 차갑게 들려왔죠. 그 아줌마요? 쥐어짜면 돈 나오는 ATM. 그 말이 뼈에 박혔어요.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키고, 얼마나 많은 기회를 포기하고, 얼마나 많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는지. 머리맡에 놓아둔 오래된 앨범을 꺼내 들었어요. 짙은 커피색으로 변한 앨범 속에는 20년 전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거기엔 시장 골목에서 떡볶이 튀기던 제 모습, 아기띠에 아들 없고 리어카 밀던 사진이 있었어요. 흑백 사진처럼 바랜 웃음 속에 제 청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볼처럼 통통했던 제 얼굴이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점점 야위어가는 모습이 보였죠. 그땐 하루하루가 전쟁이었어요. 손이 얼어서 피가 나도 김밥을 말아야 했고 물집이 터져도 젓가락질은 멈추지 않았어요. 가게 문 닫고도 밤늦게까지 배달 다니며 번 돈으로 아들 학원비 맞췄던 날들, 비 오는 날 우산도 없이 달려갔던 참관 수업, 내가 싼 도시락을 다른 애들 앞에서 부끄러워했던 아들에게 엄마가 미안해라고 속삭였던 기억,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이 아이만큼은 배골케 하지 말자, 그게 내 유일한 다짐이었어요. 그래서 다 버렸어요. 놀러도 안 가고 옷 한 벌 제대로 사본 적 없었어요. 집 한 채 마련할 때까지 내 몸 하나 건사하는 병원비조차 아꼈어요. 하얀 머리 하나둘 나기 시작할 때까지 그 애 하나만 보고 달렸어요. 그런데 지금 그 애가 누굴 사랑한다며 데려온 여자가 내가 피땀 흘려 이룬 모든 걸 수단이라고 부르네요. 마치 내 인생이 그저 그들의 디딤돌 정도로만 여겨지는 것 같아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요?
왜 자식 키운 죄밖에 없는 나를 그렇게 쉽게 다루려고 해요? 소리내어 울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죠. 옆집 할머니가 들을까봐 벽을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물어볼까봐 베개를 꼭 껴안고 숨죽여 울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창문에 비치는 내 모습이 낯설었어요.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었어요. 이런 마음 들키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들 앞에선 언제나 괜찮은 척, 웃는 척, 모르는 척. 뭐 하나 제대로 해본 적 없는 것 같아 더 서러웠어요. 하지만 그날 밤 아들의 방문 앞에 섰다가 살짝 열려있는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말았어요. 불도 안 켜고 앉아있는 아들. 휴대폰만 멍하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였어요. 지은이는 날 진심으로 아껴주는 것 같아요. 이런 여자 또 없을 거야. 창문에 비치는 그 애의 뒷모습이 너무 외로워 보였어요. 10대 시절 담배 피우다 걸렸을 때도 저렇게 축 처진 어깨였었죠. 내 아들의 순한 마음을 저 여자가 장난감처럼 가지고 노는 거예요. 진심? 그 아이가 내 통장 잔고 보면서 웃던 걸 엄마가 봤단다. 넌 그걸 모르고 지금도 사랑이라 믿고 있구나.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이 아이가 다치기 전에 누군가는 나서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애써 참았던 한숨이 새어나왔죠. 손에 쥔 앨범 구석에서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내가 아들 대신 징역 살다 온 그의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땐 또 어떻게 버텼더라. 그래서 전 조용히 작은 노트를 꺼냈어요. 이름하여 기억장부. 거실 램프 불빛 아래 떨리는 손으로 날짜를 적었어요. 그 아이가 한 말, 행동, 흐릿했던 단서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죠. 마치 과거의 나 시장 통장부 정리하듯이 휴대폰을 꺼내 지은이의 SNS를 찾아보았어요. 거기엔 우리 집 거실에서 찍은 사진들, 밥상 앞에서 웃고 있는 사진들, 그리고 달린 글귀들. 미래의 시댁 구경 여기 오면 편해서 좋아. 그렇게 밤을 새워가며 그리고 마지막 장에 이렇게 썼어요. 이건 돈이 아니라 내 아들의 미래를 지키는 싸움이다. 이젠 그냥 지켜만 보지 않을 거예요. 정지은, 너한테 2번은 안 속아. 왜 내가 오늘까지 살아왔는지 이제 내가 알게 해줄 테니까. 어머니, 왜 또 예전처럼 누굴 그렇게 의심하세요? 지은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들의 말에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늘 그랬듯 아들 앞에서는 말 아끼는 게 편하니까요.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반짝이는데 그 빛이 제 가슴 속 어둠을 비출 리는 없었죠. 화병 속 장미꽃이 테이블 위에 붉은 그림자를 드리웠어요. 지은이가 가져다 놓은 꽃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제 손은 잠시도 가만히 있질 않았어요. 책상 서랍 속에는 작은 공책이 하나 생겼고 거기엔 날짜별로 적힌 기록들이 쌓여갔어요. 꽃집 근처 CCTV 위치, 그 아이가 다녀간 시간, 그때마다 말한 대사들, 손짓, 눈빛, 심지어 향수 냄새까지 기억해 적었죠. 엄마, 오늘 지은이가 생일이래요. 저 좀 일찍 나갔다 올게요. 그렇게 말하고 나간 아들의 등 뒤로 저는 몰래 지갑을 확인했어요. 신용카드 3장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창문 틈으로 본 가게 앞 주차장에는 지은이의 작은 빨간 차가
기다리고 있었죠. 출근길에 본 그 차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색이었는데, 그리고 며칠 전 가게 문 닫고 집에 들어오니 우편함에 편지 하나가 꽂혀 있었어요. 쪽지 같은 얇은 종이였는데 봉투엔 이름이 없었죠. 딱 하나 꽃잎이 그려진 붉은 스티커가 붙어 있었어요. 그 아이 가게 포장에 붙는 그 스티커. 손가락이 떨려서 편지를 여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종이를 만지니 저절로 땀이 배어 나왔죠. 편지를 열어보니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박 여사님, 아드님이랑 조심하세요. 이 여자 세 번째예요. 전 재산 날리고 병원에 계신 어르신만 두 분입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누군지 모르는 그 글씨. 하지만 손떨림이 느껴지는 듯 눌러 쓴 그 흔적이 진심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었죠. 마치 누군가의 마지막 경고처럼 느껴졌어요. 봉투 안쪽에 작은 메모가 더 있었어요. 전화번호와 함께 급하시면 연락주세요라고 적혀 있었죠. 그런데 그 번호가 왠지 낯설지 않았어요. 저는 그 편지를 들고 조용히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모르는 분들도 많겠지만 사실 저는 30년 전까지 보험 설계사였어요. 그냥 아무 설계사가 아니라 서울 본사에서 우수 설계사로 뽑혀 이름도 없는 지역지에 얼굴까지 나간 적이 있었죠. 빛바랜 상장이 아직도 창고 한 켠에 쌓여 있을 거예요. 그땐 고객 한 명이 사망하면 계약서 꼼꼼히 다시 뒤져보며 의심하는 게 일이었어요. 전화번호 뒷자리만 봐도 사기꾼인지 아닌지 가늠하던 감이 몸에 배어 있었죠. 보험금 타내려는 사람들의 눈빛, 그 촉촉한 가식. 나이 들어서도 잊히지 않아요. 그래서요, 그 애가 처음 날 보고 인사할 때부터 느낌이 좋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분식 가게 하신 것 치고는 많이 모으셨네요. 그 말, 그 뉘앙스, 그 미소, 다 기억해요. 마치 독사가 혀를 날름거리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하지만 그때는 아들이 옆에 있어서 그저 웃고 넘겼어요. 왜 제 감이 틀릴 리가 없는데 또 참았을까? 그러니까 그애 처음부터 노렸던 거예요. 순진한 아들, 혼자 된 엄마, 그리고 이름도 모르는 건물 몇 채. 전부 등기부등본만 떼면 다 나오는 정보들. 고른 듯이 찾아온 거겠죠. 주름진 손등을 보면서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왜 이런 일이 다시 생긴 걸까? 눈가에 눈물이 고이려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죠. 엄마, 내가 지은이랑 좀 심각하게 생각 중인데 통장 좀 보여줄 수 있어? 그러다 문득 아들의 통장이 생각났어요. 그 아이가 오고 나서 아들이 자꾸 무언가를 숨겼죠. 비밀번호도 바꿨고 카페 매출 통계도 안 보여줬어요. 안방 문을 잠그는 날도 많아졌고요. 그날 새벽에 본 휴대폰 영수증, 120만 원짜리 귀걸이. 누구 주려고 그런 거였을까? 그제야 확신이 생겼어요. 이건 단순한 불안감이 아니라 패턴이었어요. 마치 30년 전 보험 사기범들이 보여주던 그 똑같은 패턴. 저는 예전 일할 때 쓰던 외장하드를 꺼냈어요. 아들은 옛날 물건이라고 웃었지만 그 안에는 보험사에서 제공받은 위험인물 체크리스트와 간단한 재산 방어용 대응 매뉴얼이 담겨 있었죠. 팔뚝에 힘이 없어 두 손으로 짊어져야만 했던 그 하드디스크가 이제 와서 빛을 발하네요. 그날 밤
저는 컴퓨터를 켜고 그 아이의 이름을 검색창에 쳐봤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타이핑하는데 자판마저 무거웠어요. 그리고 찾았어요. 두 번의 혼인신고, 두 번 모두 결혼 전 계약서 없이 진행. 양쪽 다 이혼 6개월 내로 소송. 그중 한 명은 치매 판정받은 시아버지의 보험금을 노린 정황도 있었죠. 가장 최근 건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상대방 부모의 노년 자산을 손댄 의혹으로 고발된 상태였죠. 사진 속 그 애의 얼굴은 우리 집 식탁에서 미소 짓던 그 얼굴과 똑같았어요. 달랑 세 줄의 기사였지만 저에겐 1000개의 말보다 무거웠죠. 그 순간 깨달았죠. 제가 단순히 속은 게 아니라 그 애가 직업적으로 사람을 망가뜨리는 애라는 걸.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아들이 아직도 그 거짓말에 빠져 있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하나하나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을 치르는 기분으로 하나씩 챙겨나갔어요. 첫째, 카페 운영 권리를 아들 단독 명의에서 제 명의로 이전했어요. 둘째, 시장 건물 전세 계약서를 다시 작성했고요. 셋째, 재산증여 유언장을 백지화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애와의 대화 녹음, 영상, 문자 캡처를 USB 하나에 모아 저장했어요. 모든 증거를 담은 노란 편지 봉투를 들고 저는 꽃집으로 향했어요. 가게 안은 비어 있었죠. 카운터 뒤에 있는 서랍, 아들이 말했던 그 서랍이요. 그곳에 봉투를 올려두고 나왔어요. 확인하고 싶으면 열어보세요. 다 당신 이야기예요. 그 애가 그걸 본 순간의 표정, 저 아직도 잊지 못해요. 입을 꾹 다물고 눈동자만 흔들렸죠. 마치 독사가 덫에 걸린 것처럼 날카로워진 눈빛이 지금도 선명해요. 이건 어디서 난 건데요? 내가 치매라서 몰랐을 줄 알았니? 나 노인은 맞지만 바보는 아니야. 그 말을 하는데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만에 돌아온 예전의 나, 그 강한 여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날 시장은 유난히 시끄러웠어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 발걸음이 분주했고 가게마다 인기척이 달랐죠. 커피 향기가 골목을 채우는 평범한 아침이었는데 단톡방에 떠다니는 사진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바로 정지은이 카페 앞에서 울며 박여사 무릎 꿇었다는 장면. 아이고, 어떻게 된 일이. 그래, 박 여사님 아들이랑 사귀던 그 꽃집 아가씨 말이지? 그 예쁘장하던 아가씨가 왜 저래?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흐릿했던 시선들이 갑자기 모두 저를 향했어요. 길가에서 마주치는 분들마다 제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고 어떤 분들은 조심스레 다가와 물어보기도 했죠. 떡국집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내 제 손을 닦아주시며 작게 속삭였어요. 박 여사, 이제 좀 마음이 놓이나? 그 여자 마음이 안 좋단 건 다들 알고 있었어.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사진 속 지은이 손에 들고 있던 흰 종이. 그건 바로 제가 시장 상인의 게시판에 붙여둔 공고문이었죠. 밤새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적었던 그 종이었어요. 소상공인 피해주의 인물 공개 안내 피해자, 세인 증언 포함 그 밑엔 정지은의 실명, 주민번호 뒷자리, 가리고 2차례 혼인신고, 이력과 각종 부양의무 불이행 민사소송 번호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어요. 제 손으로 직접 조사해서
찾아낸 증거들이었죠. 어렵게 연락한 전 피해자들의 진술서도 첨부했고요. 게시판에 그 종이를 붙이던 순간 등 뒤로 한기가 느껴졌어요. 이렇게 해도 될까? 하는 망설임도 있었죠. 그런데 문득 아들이 정지은에게 건넨 돈뭉치가 생각났어요. 그날 밤 부엌 구석에서 흘려들은 전화 내용도요. 이번엔 내가 피해자가 아니에요. 내가 직접 이 시장에서 일어난 일의 증인이 된 거죠. 가게 앞에는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떡볶이집 사장님, 세탁소 아주머니, 그리고 아들도 나와 있었어요. 아들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죠. 밤새 울었나 봐요. 쿵쿵 뛰는 제 심장 소리가 귓가에 울렸어요. 발밑이 흔들리는 것 같아 문틀을 꼭 붙잡았죠. 그 아이는 여전히 정지은 편을 들고 있었어요. 제 뒤에 서서 팔을 잡아 끌며 작은 목소리로 애원했죠.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지은이한테 너무하신 거예요. 이러시면 지은이가 어떻게 살아요? 그 말에 전 잠시 숨을 고르고 가방 안에서 USB 하나를 꺼냈어요. 새파란 플라스틱에 쌓인 그 작은 물건이 이토록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그럼 이걸 들어봐라. 내가 그렇게 믿는 사람의 진짜 목소리야. 가게 앞 작은 테이블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USB를 꽂았어요. 10번도 넘게 연습했던 손놀림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떨리는 손가락으로 겨우 실행 버튼을 눌렀죠. 쥐어짜면 돈 나오는 ATM이라니까. 결혼은 수단일 뿐이지. 계약서 같은 거 안 써도 돼. 금방 꺼내면 되잖아. 난 너무 쉬웠어. 진짜. 이런 순진한 남자랑 영감탱이 엄마는 처음이야. USB를 꽂은 노트북에서 정지은의 음성이 또렷하게 흘러나왔어요. 그 목소리가 얼마나 차갑고 계산적이었는지,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시장 사람들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고 정지은은 입을 틀어막은 채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빨간 매니큐어가 칠해진 손톱이 그녀의 볼을 파고들었죠. 그 하얀 얼굴이 점점 붉어졌어요. 언니 진짜야? ATM이래? 아니, 어떻게 저런 말을 하냐? 우리 딸도 저 여자한테 꽃 샀었는데. 시장 아주머니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 아이는 한 발짝씩 뒤로 물러섰고 사람들 틈에서 나오려던 찰나한 여자가 앞으로 나섰어요. 낯선 얼굴이었지만 저는 바로 알아봤죠. 그 편지를 보낸 첫 번째 피해자의 며느리였어요. 저희 시어머니요. 저 여자 때문에 병원비 다 날리고 지금은 치매 초기 진단받았어요. 재산 정리도 못하신 채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죠.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땐 시어머니께서 돈에 집착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 저 여자가 모든 걸 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땐 저희가 바보였죠. 근데 이제라도 누군가 나서줘서 감사합니다. 박 여사님,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뻥 뚫렸어요. 그래, 나 혼자만 미친 거 아니었구나. 그게 그렇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목 안쪽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시당하고 얼마나 아파했는지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시장 할머니들이 제 등을 토닥이고 누군가는 따뜻한 티를 건네주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따스함이었죠. 쓰디 쓴 커피 한 모금에 마음이 진정되는 것 같았어요. 정지은은 끝내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화려한 원피스가 바닥에 닿아 얼룩졌지만 그런 걸 신경 쓸 여유도 없어 보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제가 그런 말 했던 거 다 제 입으로 나간 거 맞아요. 잘못했어요, 정말. 무서워서 도망쳤던 거예요. 그 순간 아들이 뒤늦게 알아차린 듯 입을 틀어막고 두 발짝 뒤로 물러섰죠. 그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표정들, 배신감, 분노, 그리고 깊은 상처, 제 심장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아들이 저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본 건 아버지가 떠났을 때 이후 처음이었어요. 저는 천천히 아들에게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렇게 말했어요. 손끝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죠. 사랑은 상처를 주지 않아야 진짜야. 넌 사람을 믿은 게 죄가 아니야. 죄는 그걸 이용한 사람이 져야지. 아들의 눈에서 뚝 하고 눈물이 떨어졌어요. 소년처럼 훌쩍이며 제 품에 안겼죠. 40이 넘은 아들인데도 그 순간만큼은 어린 시절 무릎 다쳤을 때처럼 저를 꼭 붙잡았어요. 속삭이듯 말했죠. 엄마, 난 또 속은 거야?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번만큼은, 정말 이번만큼은 제가 지켜줄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날 오후 정지은은 가게 정리를 마치지도 못한 채 짐 몇 개만 챙겨 떠났어요. 시장 입구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던 그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원한과 공포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았어요. 시장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어요. 30년 넘게 알고 지낸 옆 가게 할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죠. 박 여사님, 이번엔 진짜 잘하셨어요. 그 애, 너무 무서운 앤 줄 몰랐어요. 우리 손녀도 꽃집에서 알바하려고 했었는데, 생각만 해도 아찔해. 오래된 시계가게 주인 할아버지는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이 나이 들어서 자식들한테 속는 게 정말 서러운 일이지. 박 여사는 용기 있네. 그래, 우린 이제 서로 지켜줘야지. 아들은 방에 들어가 한동안 말이 없었지만 며칠 뒤 말없이 제 앞에 와서 손을 꼭 잡았어요. 엄지손가락으로 제 손등을 쓰다듬으며 부드럽게 말했죠. 어머니,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어머니 덕분에 살았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들과 함께 마셨던 식은 커피가 갑자기 세상에서 제일 달콤하게 느껴졌죠. 창밖으로 시장 골목을 내려다보니 따스한 봄 햇살이 골목 구석구석을 비추고 있었어요. 이제야, 정말 이제야 마음의 겨울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요 며칠 아들이 부쩍 말수가 줄었어요. 가게 정리하면서도 눈을 잘 안 마주치고 식사 시간엔 젓가락만 툭툭 찔러보다가 그냥 놓기 일쑤였죠. 아침마다 커피잔 옆에 놓인 빈 의자가 더 쓸쓸해 보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 풍경도 왠지 색이 바랜 것만 같았고요. 그날은 처음으로 함께 시장 청소를 했어요. 빗자루를 들고 골목을 쓰는데 지나가는 상인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셨죠. 아들은 그저 고개만 숙여 인사할 뿐
예전처럼 웃음을 띠진 않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제겐 충분했어요. 그런 아이가 오늘 아침엔 먼저 말을 걸더라고요. 조용히 제 앞에 앉더니 따뜻한 물 한 잔을 내밀었어요. 아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제가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그 말에 어디서 그리 갑자기 목이 메이던지 입술을 깨물고 겨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주 앉은 아들의 눈가에 잔주름이 드리워진 걸 새삼 발견했어요.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었을까?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려서 물 한 모금도 넘기기 힘들었어요. 그래, 살아봐. 살아볼 만한 세상인지는 내가 다시 만들어 보면 알겠지. 아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 어렸을 적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때처럼 뭔가를 기대하는 그런 눈빛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시장 소리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며칠 뒤 아들은 동네 복지관에서 커피 수업과 베이킹 교육을 듣기 시작했어요. 첫날 돌아와서는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들고 와 보여주더라고요. 원래 손재주는 있는 아이라 밀가루 뿌리고 반죽 치는 모습이 낯설지 않았죠. 이 냄새, 엄마가 예전에 김밥 쌀 때 같아요. 하면서 웃는데 그 웃음이 참 오래간만이었어요. 눈가에 주름이 잡히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는 모습이 어릴 적 모습 그대로였어요. 나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죠. 어느 토요일 아침 아들이 들고 온 상자에는 갓 구운 빵들이 가득했어요. 버터 향이 부엌을 가득 채웠고 창문을 열자 골목길까지 그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갔죠. 옆집 할머니가 문을 열고 나오셔서 물으셨어요. 아이고, 이 좋은 냄새가 어디서 나나 했더니 너희 집이었구나. 카페 문을 다시 열기 전날 아들은 밤새 가게를 정리했어요. 낡은 팻말도 새로 교체하고 벽에도 페인트 칠을 했죠. 제 손을 잡고 자랑스레 보여주던 아이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처음 가게 열던 날처럼요. 가게 한편엔 작은 정원을 만들었어요. 햇살 잘 드는 자리, 아들이 직접 만든 테이블 하나에 작은 화분들과 따뜻한 조명이 켜진 공간. 창틀에는 바질과 로즈마리 화분들이 줄지어 있었고 벽면에는 아들이 직접 찍은 시장 풍경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그 앞에는 다정한 시간이라는 작은 팻말이 걸려 있었어요. 제 이름도 아들 이름도 없이 그냥 다정한 시간. 글씨체는 아들의 것이었지만 그 문구는 제가 예전에 메모장에 적어두었던 말이었어요. 아들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람이 다시 살아간다는 건 거창한 일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조용히 문 열고 햇살 들어올 때 마음이 조금 덜 아픈 날이 하나 생기는 거. 그게 다시 사는 거더라고요. 카페 문을 다시 연 첫날 시장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왔어요. 꽃을 든 분도 있고 작은 화분을 들고 온 분도 있었죠. 떡집 할머니는 방금 찐 떡 한 접시를 들고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박 여사, 우리 이제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요. 늙었다고 해서 뭐 세상이 우릴 필요 없는 것처럼 여겨도 우리끼리는 서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잖아. 어느 날은 혼자 오시는 동네 어르신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제 손을 꼭 잡고 그러셨어요. 손등에 주름이 서로 맞닿아 있는 게 따뜻했어요. 여긴 참 따뜻하네요. 커피 맛 때문이 아니라.
그냥 마음이 놓이는 공간 같아요. 내가 이 나이에도 앉아 있을 자리가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말을 듣는데 참 이상하게 울컥했어요.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내가 살아온 세월이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니었다는 걸. 내가 겪은 상처들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요. 한 번은 아들이 퇴근길에 작은 나무 액자를 들고 왔어요. 그 안에는 우리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죠. 가게 앞에서 앞치마 두르고 함께 서 있는 모습, 옆집 떡집 아주머니가 찍어주셨다고 했어요. 어머니, 우리 이거 가게에 걸어요. 다정한 시간의 주인공들이잖아요. 세상은 가끔 우릴 끝난 사람으로 여기기도 해요. 늙었다고, 쓸모없다고, 뒤로 빠지라고. 아들 연애에도, 돈 문제에도 끼어들지 말라고 말하죠. 하지만 전 이번 일을 겪으며 정말 또렷하게 알게 됐어요. 나는 아직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어제는 아들이 퇴근하고 늦게 들어왔어요. 피곤해 보이길래 뭐 하다 왔냐고 물었더니 지은이를 만났다네요. 깜짝 놀라 자세히 물으니 그 아이가 아들에게 사과하러 왔다고 해요.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들은 그저 웃으며 이제 다 지난 일이라고 말해줬다네요. 엄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당신 어머니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라고 말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니까 정말 엄마 아들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봄은요, 꼭 젊은 사람들한테만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론 겨울을 견딘 이에게 더 먼저 와주기도 해요. 시장 골목 끝 작은 카페 창가에 앉아 바라보는 햇살이 이토록 따스할 줄 몰랐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노란 개나리가 바람에 살랑이는데 마음도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았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누군가 혹시 당신도 나 이제 쓸모없나 그런 생각 드셨다면요. 그렇지 않아요. 당신이 걸어온 길, 당신이 쌓아온 지혜, 당신이 견뎌온 상처, 그 모든 것이 누군가에겐 등대가 됩니다. 진심으로 말해요. 당신은 아직 누군가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따스한 손길을 기다리는 누군가가 있어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요.